새벽 가로등 아래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지은은 주저없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는데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미안하다. 지은아. 낯선 노인이 내 이름을 불렀다. 할아버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지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촌이 새벽 공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을 따라 한 소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9살 지은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지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서서 일한 다리는 무겁고 어깨는 결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은에게는 이런 시간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길었다. 지은은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던 아저씨, 밤늦게 과자를 사러 온 학생, 야근을 마치고 피곤해 보이던 회사원,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좁은 골목을 돌아서자 지은이 사는 원룸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계단 난간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은은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을 들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다른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층 끝방 앞에 서서 지은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조그만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몇 안 되는 추억의 물건 중 하나였죠. 문을 열자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 하나, 벽에 붙인 작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옆에는 작은 냉장고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과 알바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고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라면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도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였습니다. 내일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오면 그때 장을 보면 되겠다는 생각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2개를 뛰어도 겨우 방세구나. 지은은 책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오늘 번 돈을 적었습니다. 야간 알바비에서 방세와 전기세, 핸드폰 요금을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꼼꼼히 가계부를 썼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지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지은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 친구들이 있었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지은은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것을 그리워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익숙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지은은 고아원을 나온 후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지금의 생활을 만들어냈죠. 편의점 야간 알바와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를 통해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 난방비를 아껴야 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은에게는 특별한 마음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길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우산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에 젖어 집에 왔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저녁 8시부터는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지은은 감사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할 일이었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지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은은 몇 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만 지금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지은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몸은 곧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지은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은의 평범했던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벽 새소리와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지은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요. 새벽 6시 지은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한 지은은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카페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지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간혹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죠. 지은은 평소처럼 큰 길로 나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건. 지은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호흡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지은은 순간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상태였죠. 지은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신고를 마친 지은은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지은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으셔요. 구급차 금방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지은은 깜짝 놀라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 노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은이 물어봤지만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일단 노인의 상태를 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을 잃었다가 잠깐 깼는데 다시 기절하셨어요. 호흡은 안정된 것 같은데.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며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혼자서 쓰러진 노인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따라가도 될까요?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가왔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노인이 더 걱정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노인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은은 병실에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아셨을까? 지은은 혼잣말을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옷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 지은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 나랑 너무 닮았는데. 그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지은이구나.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처음 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 들고 있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 내 딸이야.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가 노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과 이렇게 닮았을까요? 할아버지, 따님이 어디 계세요? 노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모른다. 오래전에 헤어졌어.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은도 더 묻지 못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지은은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보호자가 아니라 길에서 발견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간호사는 노인의 신원부터 확인해야겠다며 경찰서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시간을 놓쳤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빨리 나으세요. 지은이 일어서자 노인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지은은 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이였지만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은은 오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연히 만난 노인이지만 뭔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닮은 것도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은은 집으로 향하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혹시 오늘의 만남이 지은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은 평소처럼 집에서 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노인을 도와준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과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닮은 것이 신경 쓰였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지은은 병원에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듣기 어려운 고급차 엔진 소리였죠. 지은은 별 생각 없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은이 사는 원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지역 고급차였습니다. 지은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가 이 동네에 올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죠. 지은은 호기심에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남자는 건물 입구에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지은이 사는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은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을 찾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똑똑똑. 정말로 지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지은 씨가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됐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정장 입은 두 남자가 들어오니 방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물이라도 드릴까 했지만 마실 것이 없어서 당황했죠.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지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제 새벽에 길에서 쓰러진 노인분을 도와주신 게 맞나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분이 저희 의뢰인이십니다. 강철수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회장님이요?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제 만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회장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강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 아이를 찾아라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들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저는 그냥 쓰러진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찾고 계신 분이 있으셨는데 혹시 이지은 씨가 그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지은의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이상했고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닮은 것도 신경 쓰였는데 정말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김 변호사와 비서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지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되실 때 병원에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어제 노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강 회장님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셔서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지은 씨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지은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야간 근무가 있었지만 몇 시간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일이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가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시겠어요? 지은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과 관련된 사람일까요?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 회장님께서는 매우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으시던 분과 관련된 일이라서요. 그분이 누구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김병고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딸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지신 따님을요.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딸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도 많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지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 변호사와 비서는 앞장서서 걸었고 지은은 그들을 따라가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노인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강 회장님 병실이 이쪽입니다. 김 변호사가 멈춰 선 곳은 특실 병동이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간호사들도 더 정중했고 시설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새삼 어제 만난 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김 변호사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 침대에 어제 만났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은이구나. 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만은 확실했거든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지은 씨께 말씀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야. 지은은 깜짝 놀라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노인의 딸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을 버렸다는 건가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큰 금융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거대한 금융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셨죠.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시 강 회장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5살이었던 따님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거죠. 강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너는 나 혼자 키웠는데 내가 감옥에 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차라리 좋은 가정에 입양이라도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은 쉽지 않았어. 결국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 그때 너에게 한 약속이 있어.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강 회장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이 맞나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강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 너를 고아원에 맡길 때 함께 보낸 거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지은은 반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안쪽에 작은 글씨로 지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모양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이 반지,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18살 때 주셨는데 강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너구나. 내 딸 지은이.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부모 없이 자란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힘든 건 너였을 거야.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해서. 강 회장은 지은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은의 말에 강 회장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딸이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중년 남녀 두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명품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남자가 강 회장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아버지 병실에 있는 거죠? 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지영아, 이 아이는 너희 동생 지은이야.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와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라고요? 지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보니 자신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지은의 앞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지수와 지영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죠.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우리 동생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이라니. 지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자식들을 달랬습니다. 지수야, 지영아. 정말이야. 이 아이는 너희 막내 동생 지은이 맞아. 아버지,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수는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신이 의심스러울 만도 했거든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와줬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겁니다. 이지은 씨가 가지고 있던 반지와 고아원 기록들을 보시고 반지 하나로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이 아이는 정말 지은이야.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야. 아버지,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말 동생이라고 해도. 지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지은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신 때문에 가족 재산이 나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수와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상속권도 생기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말에 지은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강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속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래야 확실하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모든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요.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검사받겠어요. 하지만 지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이니까. 언론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런 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해요. 지영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이지은 씨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수해야죠. 진짜라면 당당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지수의 말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다음 날 지은은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딸을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강 회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언론에 알려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산을 노린 사기 행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지은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 어려운 생활 환경, 갑작스러운 등장 등을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했죠. 지은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을 맞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며칠간 쉬는 게 어때? 네. 왜요? 뉴스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이 죄송하다며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하루아침에 모든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은을 가리켰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만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짜 딸 사기극의 전말, 고아원 출신 여성의 치밀한 계획, 재벌가 노린 신종 사기 수법. 지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지은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날 밤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만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은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지은에 대한 의혹 기사를 쏟아냈고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지은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용기를 내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 원장은 지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많이 힘들겠구나. 원장님, 저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라든지.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줘도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잠깐만 기다려. 김 원장은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내가 5살 때 여기 왔을 때 함께 가져온 거야. 너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알고 있던 반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좀 더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어. 지은이 반지를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1998.5, 15라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 날짜는 내 생일이야. 그리고 이 반지는 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거라고 했어.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김 원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맡기면서 쓴 편지야. 나중에 내가 커서 찾으러 오면 주라고 했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아빠가 너를 여기 맡기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지금 아빠는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편지를 읽으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편지와 반지를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은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말 강 회장의 딸이 맞나요? 재산이 목적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지은은 기자들을 피해 겨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99.9% 일치합니다. 이지은 씨가 강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강 회장의 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의혹이 풀리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강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은은 실망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이지은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도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언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DNA 검사도 조작 가능하다.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가족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났나? 오히려 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강 회장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지수와 지영을 마주쳤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왜 와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지금 면회를 받을 수 없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셨거든요.
지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강 회장이 지은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자식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시고 있어요. 지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DNA 검사 따위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혈연 관계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영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형제들의 반대에 부딪혀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마음도 비처럼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형제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조차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고아원에서 받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글씨들이 지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은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은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큰일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유언장이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그렇게 나쁜 상태였나요? 네, 그리고 내일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공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지은 씨도 꼭 참석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지수와 지영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저, 가도 될까요? 형제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강 회장님의 강력한 요청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이미 지수와 지영이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을 보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지수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강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수와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강 회장님께서는 현재 보유하신 모든 재산에 대해 명시하셨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합쳐 총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지수와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이지은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와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요?
왜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영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어. 부끄럽다며 연락도 끊었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에서 쓰러진 나를 도와줬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산을 지은이가 받을지는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수와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재산을 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수와 지영과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재산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수와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산은 원래 가족들이 받으셔야 해요. 지수와 지영은 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저 같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아버지. 그게 제 진심이에요. 김병고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수정해야겠군요. 사회환원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은이를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해라. 지수와 지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포기한 지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재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지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 같다. 그날 오후 유언장 변경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지은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회환원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다. 진정한 효녀의 모습, 고아원 출신이 보여준 아름다운 나눔. 이제는 지은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런 딸을 두었다는 게. 아버지,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은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은은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설립한 고아원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입니다. 지은아.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지은이 돌아보니 지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여기에? 오늘 내 발표 있다고 했잖아. 아버지랑 지수 오빠도 와 있어.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지수도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다. 우리 딸 발표를 듣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강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아원 아동을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는 어려움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보다도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훌륭했어. 아버지가 많이 자랑스러워.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은이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지영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많은 재산을 포기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내린 선택이 옳았어. 재단을 통해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정말로 강지은 장학재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버지, 저는 졸업 후에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너만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해가 지면서 가족들은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수와 지영만 오던 집에 이제는 지은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방도 따로 만들어놨어. 언제든지 와서 지낼 수 있게. 정말요? 고마워요, 누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지은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돈에만 매달렸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은이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식사 후 강 회장은 지은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 저도 그래요, 아버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아직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 아빠도 더 오래 살아서 내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싶어. 정원 벤치에 앉아 지은과 강 회장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가족이 생겨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서로를 찾아준 기적적인 만남이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수와 지영이 재단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적극적으로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은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어. 맞아.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알겠어. 밤이 깊어갔지만 강씨 가족의 집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며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